안녕하세요. 네, 베나TV 제작진입니다. 지난 12일 토요일 이춘근의 국제정치 공개방송에 와주셨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전에 이메일로 방청 신청을 하겠다고 알려오신 분은 17분이었는데 당일에 무려 45분 정도가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 제작진의 안내가 미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질서정연하게 정숙하게 방청해 주시고 휴대폰도 모두 무음 모드로 바꿔주시는 높은 품격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실장님도 높은 품격에 감동받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특히 좌석이 부족했는데 촬영에 이제 자발적으로 일부 방청객 분들과 2부 방청객 분들께서 자리를 교체를 해주시고 이춘근 박사님의 저서를 가져오셔서 사인받는 모습에 저희 제작진도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희가 처음 하는 국제정치 공개방송이라 주소를 알기 쉽게 설명하지 못한 점과 장소가 협소했던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대구, 포항, 천안, 세종시, 멀리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저는 밖에서 안내를 했었는데 한 방청객분이 벽에다 귀를 대고 이춘근 박사님의 말씀에 경청하시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12월부터는 매달 2번 정도 이춘근의 국제정치 공개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확실히 정해지면 저희가 또 공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베나TV 이춘근의 국제정치 공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데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서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오늘 저희 저보고 이제 베나TV 수뇌부에서 오늘은 절대 흥분하면 안 된다. 딱 30초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잊혀진 계절을 부른 이용 가게 10월 31일이면 항상 대목이어서 10분 단위로 스케줄을 짠다고 하거든요. 이춘근 박사님도 미 대선 이후에 갑자기 바빠지시거나 갑자기 바빠진 게 아니라 저는 하루에 이제 전화를 아침에 100%로 해서 나가면은 밤에 집에 올 때 보면은 한 그래도 50%좀 평균 남아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날은 오후 2시에 이게 꺼졌습니다. 근데 나는 꺼질 일이 없으니까 이거를 배터리를 여분을 안 들고 다니는데 그날 오후 한 2, 3시 됐는데 왜 전화 끄고 있었냐고 막 항의하는데 동네 지나가다가 충전을 해가지고 뭐 썼는데 한 3일 동안은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오늘 아무튼 많이 바빠지시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청자 한 분 한 분과 제가 좀 감사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경련님 어디 계시죠? 네. 참석을 해주시겠다고 제일 먼저 이메일 남겨주신 분이고요. 김준화님, 네. 이제 박소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창근님, 반갑습니다. 네. 후원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규님도 오셨습니다. 네, 반갑고요. 김재성님, 네. 동명이인 아니시고 두 분, 네. 김재성님도 이제 남겨주셨고 이도현님, 네. 곽의신님도 어디 계시죠? 아까 오셨는데, 저 뒤에, 네. 문원식님, 네. 신청할 때 문원식 왜 일명이라고 하는데 예, 저예요. 왜 일명은 같이 오셨나요? 저가 일명이고요. 네. 그 친구 지금 커피 사라네요. 네. 이미화님, 네. 오늘 제일 처음에 오셨고요. 박동식님, 네. 이소윤 선생님, 네. 김동현님, 김노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종열님이고요. 홍효민님, 네. 이계환님, 네. 신은희님, 네. 조미영, 이상훈님, 박희순 선생님 아까 네.
백원웅 선생님. 네, 저희가 좀 안내를 잘했어야 되는데 많이 헤매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오셨다고 그랬나요? 포항. 아까 천안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네, 예. 천안 포항보다 혹시 더 멀리서 온 분 계신가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 성함은? 김성애로 혹시 돼 있나요? 제가 네. 이름을 안 남긴 것 같은데. 김정혜님은 있는데, 김성혜? 네, 이름을 안 남기 메일은 보냈는데. 성혜 여기 있어요. 있구나. 네. 제 아내 성혜인가요? 정혜인가요? 아내 이름. 네. 예. 좀 멀리서 오셨다. 예, 김동현님. 네. 손영익 선생님. 네. 전재규님. 네. 예. 전재규님은 저희 베나TV 하루에 들어오던 사람이 100명 정도일 때부터 어떻게 저희를 발견하시고. 저는 원래 네. 저격수다 원년 팬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찾아보다가 네. 그때 베나TV 만든다는 소식 듣고 우연찮게 검색해보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들어와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저희 100명밖에 안 들어올 때 모든 프로그램에 일일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네, 좀 많이 퍼날랐습니다. 오늘 실물은 저도 처음 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재홍님, 네, 지금 길종효님, 그리고 오지연님, 네, 이렇게 많은 분이 그리고 이장환, 황명숙 두 분 오셨는데요. 오면서 들어오실 때 이렇게 눈물을 좀 훔치시길래 저희는 베나TV를 보고 굉장히 감동해서 그러셨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집을 직접 부모님이 지으셨답니다. 여기서 사시다가 이 건물을 직접 올리셔서 지금 바로 이 공간이 그 황명숙님 시부모님이 살림을 하시던 공간이시래요.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감동해서 오신 거예요. 네, 감동해서 온 것은 아니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 해서 아주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뒤로 방송인 김범수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인데요. 최근에 그 TV조선의 그 북한 관련 프로그램 모란봉 클럽 사회자가 돼서 이 북한 관련 기타 여러 가지 분위기 좀 알고 싶다고 하고 물심양면으로 저희 베나TV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시계.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김범수님의 협찬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청객 두 분 모시고 하루 사회자로 모셨는데요. 김재성님과 이상우님입니다. 이상우 선생님도 어디 지방에서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 성가에서 왔습니다. 두 분이 다 천안에서? 예. 아시는 사이? 아니, 모릅니다. 베나TV는 이렇게 항상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반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의 의미라든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대한민국 과연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을 포함한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쑥스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충근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대한반도 정책 무엇이 바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이 바뀌면은 정책이 바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국제 정치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국제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이다. 히틀러 같은 녀석이 나오면은 세계는 엉망이 돼라는 시각을 가지면은 이제 세계는 바뀔 거예요. 오바마가 트럼프가 됐으니까. 그게 이제 시각 1입니다. 시각 2. 개인이 바꾸는 것은 아니고 국가 사회가 바꾸지. 나치스라는 정당을 나오게 한 독일이라는 상황. 히틀러가 문제가 아니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문제였지. 그래서 바이마르에서 히틀러가 나오고 세계가 엉망이 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두 번째 시각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시각 3. 시스템.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은 나의 환경이지 내가 아니다 하는 게 얘기입니다.
특히 국가일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어떤 나라가 X라는 외교 정책을 했다는 것은 그 주변 환경이 그 나라를 X로 이끌었다는 뜻이다. 어느 나라가 Y라는 외교 정책을 했다면은 그 환경이 그를 Y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정치학자들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택하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택하는 것이 그 시스템입니다. 국제정치는 그래서 외교정책은 무엇이냐? 그 이론적으로 Adaptive Behavior, 환경에 적응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제 오바마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큰 나라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부에 덜 적응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외부에 적응을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데 얘는 뭐 워낙 힘이 세니까 적응을 잘 안 해도 뭐 그렇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적응을 하며 사는 나라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 외교 정책이 그냥 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바뀐다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있는 존재하는 세계, 미국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세계는 미국이 챔피언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도전자가 중국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오바마나 트럼프나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이제 우리 학자들은 이게 어떻게 달라질까 그러는데 제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말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제가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떤 이 언론에 나가서 별로 달라질 거 없어요 라고 얘기했고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그때 북한은 너무 기분 좋았어요. 오바마가 말랑말랑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 김정일이 오바마가 되면은 미국이 부시처럼 이렇게 못되게 굴지 않을 거야 하고 좋아했는데 8년 내내 북한이 고생했죠. 오바마 때문에. 그 점잖은 양반 때문에. 트럼프는 막 보면 깡패같이 생겼는데 그 사람 대통령 된 다음에 17분 첫 번째 연설한 걸 보세요.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지죠. 옛날이 아니라 뭐 선거 막 할 때 너무 막 이렇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 돼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 되면 대통령답게 해야지. 그게 영어로 프레지덴셜입니다.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되면 프레지덴셜하게 해야지. 대통령 된 다음에 오바마 만난 모습, 힐러리 칭찬하는 모습 이런 거 보세요. 완벽하게 프레지덴셜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트럼프가 이제 선거하면서 한 얘기 중에서 정책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 얘기 중에서 이거는 표를 긁어 모으려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구분할 줄 모르면 한국 큰일 났죠. 미국 간다고 그러고 돈 더 내라고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이건 정말 정책이 될 것 같다 하는 말하고 이거는 표가 될 것 같다 하는 말하고 구분해서 봤을 때 주한 뭐 미군이라든가 미국의 또 우리 아시아 정책이라든가 이거는 대폭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변한다면은 거기에는 우리의 행동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뭐 이렇게 우리 지금 많이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형편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 그 사람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장관 후보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국방장관, 국무장관 후보는 부치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대충 맞습니다. 네, 김재성 이상우님 뭐 궁금하신 거나 꼭 이거는 묻고 싶었다. 질문 네. 싶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 정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돼서 그게 문제죠. 집권이 아무래도 좀 이제 바뀌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북 정책, 대중 정책, 대미 정책이 지금의 박근혜 정부 정책보다는 극심하면 유턴, 최소한 피턴 정도는 있어지면은 아무래도 미국 지금 새 트럼프 정부하고 과연 이렇게 하모니를 이룰지 아니면 좀 엇박자가 있을지 그것이 좀 이제 전망이 좀 불투명한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보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 선거에 한 1, 2년 정도 먼저 이렇게 치러져서 다음 한국 대선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데 아무래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뭐 조지 프리드먼 같이 네, 어떻게 또 전망하시는지. 네, 그 전망하는 거 항상 어려운데 이번에 뭐 트럼프 같은 경우가 대통령 될 거라는 거는 관심을 아주 깊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가 일부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조금 그걸 설명. 이번 선거에 미국 그 키워드가 앵거입니다. 분노. 분노한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이 그동안의 경제도 다 사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되고 경제가 더 미국이 커지죠. 경제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해당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계화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해당 안 되죠. 당분간. 이런 사람들이 분노했는데 그 분노가 이번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가 쭉 올라가는데 올라갑니다. 앞으로. 근데 이게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올라가죠. 근데 지금 요러는 순간에 왔는데 그 순간을 잡은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분위기가 앵거. 그래서 트럼프는 앵그리맨처럼 역할을 한 겁니다. 왜? 그 앵거를 자기가 반영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우리 장 박사가 한참 얘기해주면은 천재 광대예요. 천재인데 광대다. 우리가 말하는 또라이가 아닙니다. 천재 광대.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정책이 어떻게 될까가 이제 큰 관심이고 또 우리나라 선거는 미국은 4년이고 우리는 5년이니까 이제 1년씩 늦게 갑니다. 4년 5년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몇 가지 원칙이 있죠. 그 개인하고 국가라는 그 차원을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반미로 그냥 일관했는데 미국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라기보다도 미국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미국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 없다라는 얘기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아, 미국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고 그게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알린 세계 최초의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부시 만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6.25 때 미국이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지금 없다. 감옥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대통령으로 되죠.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FTA 했죠. 한미 FTA. 한미 FTA 그것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언급들 나오는 거 제주 해군기지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프리점션 어떤 저 사람은 어떨 거라고 가정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상황에 적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두테르테가 중국 가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훈련하고 있었어요. 이 훈련이 끝입니다. 이제 나는 중국 러시아 편에 쓸 거예요. 했는데 두테르테가 이제 글로 이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우리 방송에서 한번 했을 거야. 그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더 좋은 걸 만들겠지. 그럼 너는 즉각 죽는다. 라고 한 그 다니엘 러셀 차관보가 필리핀 가서 너 누구 편이야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들 말 직설적으로 해요. 트럼프는 더 직설적으로 할 거예요. 예, 형님 편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에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해가지고 그것이 대폭 지금과의 관계를 막 유턴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미동맹이라는 거는 그냥 갈 거라고 보고 더 강화될 거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예가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사람들이 이제 기대했죠. 아 이제는 뭐 한미동맹은 미룰 같이 될 거다. 제가 이번에 10월 말 11월 초에 미국 갔었는데 그 사람들 보통 때는 얘기 안 하는데 밥 먹을 때는 얘기 막 합니다. 미국 아주 높은 그 외교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9월 3일 날 중국 갔을 때 우리는 we were really angry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말 화딱지가 났었지. 그건 우리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죠. 근데 우리들은 뭐 그냥 학자로서 뭐 지금 미국이 좀 기분 나쁘겠구나. 말로는 이해한다 그러는데 그거 엄청 기분 나쁘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만나면 학자끼리는 그런 얘기도 막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정부 성격하고 미국 정부 성격이 엉망으로 다르더라도 이 대세가 가는 것이 흐트러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 한미동맹은 지금 53년에 했으니까 60년이 넘은 동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난 60년 좋았습니다. 2013년에 한 말이에요. 앞으로 60년 동안도 좋읍시다. 그래서 우리 좋게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 대통령들하고 미국과의 진짜 관계는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그 연구 대상을 하고 싶어요. 이승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전부 미국의 입김을 달고 산 사람들이거든요. 미국이 입냄새를 맡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뭐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진짜 본질적으로 뒤집혀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이제 정권이 어떤 정권이 세우더라도 뭐 지금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정부, 뭐 미국이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권이 생기더라도 미국을 첫 번째 방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고, 뭐 이런 거는 뭐 그 사람들도 다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거 너무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제정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대요. 시스템이. 네, 역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얘기. 그렇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미국을 좋다고 얘기한 거 보면은 뭐 박정희, 이승만보다 더하죠. 네. 이상훈님이었죠. 예. 네. 저는 이 시대를 살아보면은 우리들이 그 유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정신적 혼란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베나 TV를 보면서 참 어떤 그 상납자 같은 아주 우리 이 시대에 정말 가장 필요한 그 산소 같은 방송이 아닌가라는 아주 그런 감사함이 아주, 그것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정신적인 지주들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흥분하지 말라고 오늘 주의를 받았는데, 네, 천천히. 질문 뭐 있으십니까? 이충근 박사님. 아직 뭐 저는 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감사 인사 고맙게 받겠습니다. 혹시 방청객 중에서 나는 이거는 꼭 좀 질문을 하고 싶다. 네,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별 상관없는데 제가 그 엊그저께 이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면은 이 남주홍 국정원 제 1차장께서 이제 그 강연을 하신 게 있어요. 국방대학원인가 거기서 이제. 근데 거기서 딱 선언을 하셨거든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근데 그분이 얼마 전까지 이제 현역에 계시던 분이었다고 이제 하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분의 주장이 정말 사실이고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으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저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질문 적은 성함이 고명신입니다. 고명신. 네, 고명신님의 질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라고 이제 단정을 뭐 우리가 북한 가서 보지 않는 모르는 거죠. 아마 미국은 혹시 알지 모를 겁니다. 그 인공위성으로 매일 사진을 찍으니까. 남종 교수님이 뭐 저랑 아주 뭐 동료입니다. 동료. 지금 경기대학 계시는데 그게 이제 그 데이터를 확신하고 했다기보다도 워닝을 주는 거, 경고를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국방백서 우리 최근에 국방백서 보면은 북한이 실전 배치할 날이 아주 정말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서 그 가까이 다가왔다가 언제냐? 그랬더니 뭐 2, 3년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실전 배치를 저는 아직 안 한 거로 저는 판단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이 핵이 정말 실전 배치되었다라는 상황하고 실전 배치되지 않았다는 상황 그 두 가지 실전 배치 A, 실전 배치 B 그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제 놓고서 북한이 연평도를 또 때렸어요. 그래서 4명이 아니라 10명 죽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실전 배치했다고 상상했을 때 우리의 대안하고 북한이 아직 실전 배치하지 않았다 이 대안은 완전히 달라졌죠. 왜? 실전 배치했으면 핵폭탄 맞을 각오하지 않으면 못 싸웁니다. 그래서 실전 배치가 안 됐다 그러면 싸울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북한 같은 데서 이제 꼼수를 쓰는 겁니다. 그 이제 NCND라는 뭐 정책도 있는데 우리는 핵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남 교수님은 이제 우리한테 경고,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핵이 정말로 있으면은 저는 북한이 그것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반응을 못하죠. 북한의 핵이 우리가 꼰총광도가 총을 들이대고서 너 돈 내놔 그랬는데 그 꼰총광도는 이 총이 진짜고 총알이 있다는 걸 확신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얻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야 상대방이 이제 그래야지 상대방이 돈을 내죠. 위협을 느끼니까. 근데 북한이 그거를 아직은 안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꼰총광도에 비유한다면은 빵 써가지고 앞에 있는 건물 뭐 유리창을 깨놓든지 지나는 자동차 타이어를 깨든지 그리고 돈 내놔. 그래도 총알을 보여주든지 뭐 이러면은 내놓는 건데 북한이 아직 그것을 우리가 이건 뭐 분명히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안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거 보여주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사실은. 아까 강창근님 질문. 네. 오랫동안 방송을 잘 들었었고요. 저희는 또 그 이충훈 박사님 또 책도 또 보면서 최근에 나왔던 미중 패권 전략에서 한국이 그걸 또 보면서 그 2008년도 오바마 정부가 들었을 때 그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중에서 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오바마 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그때 밑그림을 그려줬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 저서 중에서 보면 hot, flat and crowded, 그러니까 뜨겁고 평평하고 회의하고 붐비는 세계였고 기존의 부시 정권에서 있었던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석유 의존 경제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방향을 틀고 그런 신재생 에너지나 그린 에너지를 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치를 잡고 리드를 미국이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해갖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가 되면서 이게 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런 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는 전부 다 민주당 쪽이었단 말이에요. 55명 다 선거인단 선출된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라든가 그런 첨단 기술이라든가 혁신 기술로 무장된 회사들은 러스트벨트에 있던 그런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니까 자기네들 말씀하신 대로 언더커버 보트가 돼서 지지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면 지금 국제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위약이라든가 미국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 주도권 헤게모니는 중국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하고 우리도 지금 거기랑 다 하고 또 미국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 같은 회사가 지금 당장 앨런 머스크는 지금 잠이 안 올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투자하고 이번 솔라시티와 합병하고 다 이렇게 다 준비했고 그걸로 지금 가고 있고 바꿔가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돼버려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모든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전부 다 민주당에다 다 후원금 대주고 했었단 말이죠. 그 페이팔 창업 피터 틸을 빼놓고 그 사람만 빼놓고 해서 그렇게 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쉘가스에서 나온 그 자원을 캐나다 쪽으로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그 중요한 아주 그 국가 중책 산업 중에 하나 키스톤 파이프라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대륙 횡단하는 그 파이프라인 까는 그게 환경 문제도 많아서 오바마는 일단 중지를 시켰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걸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에너지 디펜던시를 완성을 했는데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에 있는 데도 더 고립이 되고 오일 프라이스가 더 플런지 되고 지금 뭐 20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들 이게 또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한 거고 세 번째 질문은 마지막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작게 5027, 5028, 5030까지 한번 방송 때 설명해 주셨어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새로 이번에 배치하려고 하는 주말 투어 있지 않습니까? 미 해군에서 레일건 달고 했던 뭐 300km를 그냥 마 7에서 8속도로 나가면 뭐 중국 뭐 연안에 지키고 있는 뭐 해군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지금 항해의 자유작전 남진하에서 구단에서 입혀서 왔다 갔다 지금 미군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것도 혹시 작게 5030과 비슷하게 중국의 에너지를 소모해서 지치게 만들게 되는 게 아닌지 그거에 좀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이거 안 들으셔도 될 정도로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큰 틀에서 정리를 하자면 큰 틀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신고립주의 미국이 이제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로 갔을 때
과연 세계적으로는 이게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자기 취임 이후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면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울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큰 틀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실리콘밸리하고 러스트벨트, 이제 미시간 그 자동차 공장 거기 정말 가면 정말 녹이 쭉쭉 썰어 있어요. 철도가 지나가는데 철도가 이게 썩었습니다. 그거 보면 미국은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말이 맞는데 거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거는 그거는 지은 지 50년 된 것이다라는 사실은 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만든 길이 10년 전 만든 길보다는 어디든 좋습니다. 중국 거는 만든 지 3년 된 거고 미국 건 만든 지 50년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가서 보면 중국은 버쩍버쩍해. 미국은 다 썩었어. 근데 트럼프의 계획 중에 하나는 이 썩은 미국을 다시 새 거로 바꾸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고속도로도 만들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대폭, 그 사람은 뭡니까? 짓는 사람이죠. 건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죠. 그런 걸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지 저거를 깨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경을 절로 쓰다 보면은 이쪽 사람들은 우리는 신경 덜 쓰는 거야 하는 그런데 미국이 전자산업을 왜 놓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나오는 거고, 전기산업도 미국이 1등 하는 거고, 미국은 어느 것도 자기가 1등 뺏기지 않으려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지금 선거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전자산업이 그 무슨 저 건설 산업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이 가는 거라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환경 문제 이런 거 말씀하셨죠. 네, 파리 기후 변화. 네. 환경 문제가 그게 중국이 환경 문제를 끌어갈 수 있는 구조가 원천적으로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포기해도 중국이 끌어갈 수는 없어요. 중국은 환경을 망치는 나라지 환경을 좋게 하는 전혀 아닙니다. 중국이 환경을 개판으로 망쳤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나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의 아주 유명한 아주 높은 그러니까 관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나바로라는 사람 우리말로도 이제 중국이 만든 세계인가 뭐 하고 중국이 개판으로 지구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다는 뭐 그런 비슷한 책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그 미국의 환경을 이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 옛날에는 미국의 셰일 석유가 있긴 했지만 꺼낼 수가 없었죠. 근데 그걸 꺼내면서 이제 공해가 심하다고 그래갖고 그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따져가지고 이익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정책을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걸 하는 겁니다. 뭐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FTA를 할 거냐. 예, 참 우리나라 FTA 하면은 미국 쌀 우리 거보다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저 농민들 아주 고생한단 말이죠. 근데 그 농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5% 정도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거로 밥을 사 먹는 사람들 95%가 싼 쌀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더해보니까 이거 하는 것이 독이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럼 농민들은 다 죽으란 말이냐. 그거에서 정부가 있는 것이죠. 너네들 안 죽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너네들 다 먹여 살릴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FTA를 할 것 같으면 농민들 절반을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꿔줬던가 하는 것이 그걸 잘했으면 정부가 잘한 거고 못해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뭐 솥 불태우고 그러면 못한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세계화를 지지하는 그 이론은 그게 자유주의 경제 이론인데 궁극적으로 그 농민들의 아들과 손자들은 더욱더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석유값이 내려가면 지금 미국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일단 미국 석유값이 리터당 한 300원? 한 400원 되나? 그러니까 4리터에 2천 몇백 원입니다. 1리터에 한 500원 되는구나. 주유소 판매 가격 기준. 주유소 판매 가격이 2달러예요. 근데 1갤론이 3.8리터인데 3.8리터가 2천 한 2, 300원이니까 나눠보세요. 한 5, 600원 되죠. 국민소득 우리보다 더 2배 되는 나라가 기름값이 우리의 반이다. 그 기분 다릅니다. 주유소 가서 쓰는 돈은 직접 나가는 돈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기름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많이 팔리죠. 이제 물건이. 선물 살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 그냥 하는 겁니다. 야, 이거 팔아. 사오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가 뭐 공해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때 또 이제 뭐가 그 공해를 없애는 방법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그게 이제 쉐일 같은 거는 3,000m를 땅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 아퀴퍼라고 이제 물이 흐르는 층이 있습니다. 그 물 가지고 우리가 살거든요. 거기를 통과하는데 이게 새면은 우리 먹는 물이 엉망된다고 해서 이제 환경론자들이 막 반대하고 그랬는데 새는 건수를 아직 한 건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이 좋아지고 그리고 콜로라도에서 그걸 팔려고 그러는데 시민단체가 나와서 막 난리쳤어요. 거기 이제 물 같은 거로 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압력으로 그 바위가 깨지는 건데 그 콜로라도 주지사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내가 마셔도 괜찮은 물인데 그게 뭐 좀 샌다고 그래갖고 뭐 걱정 없을 거예요 하는데 콜로라도는 아직 파지도 않았죠. 그거 파면은 미국에 한 300년 쓸 거 있습니다. 예상 매장량이 2조 배럴인데 미국 하루에 1,800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고립주의가 그것 때문에 또 나오기도 해요. 미국이 아직까지 석유 때문에 나가서 싸웠단 말이죠. 왜? 석유는 핏방울이니까. 근데 핏방울이 남아요. 그래서 중동도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다른 맘먹는 나라들을 견제해야 되는데 견제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가 고립주의가 아니라 미국 국제정치학자들이 고립에 관한 책을 무수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립하면 안 된다는 책도 막 나오고 근데 이제 국민들 표가 어떤 것이 더 되느냐 쪽으로 이제 정치자들 따라가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고립은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정책하고 선거 구호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우리한테 관계되는 거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미국 군사력을 리빌트 하겠다. I will rebuild American military. 그래서 이것을 그레이트하게 만들고 무지무지하게 막강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너무나 세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은 감히 덤빌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본토를 지키려고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으로 자기가 이익이 되는 곳곳에 이렇게 나가 있죠. 한국은 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군사력을 잔뜩 들여놓고 거기서 뺀다? 말이 안 되죠. 안 빼는 그거 답이죠. 군사력을 낸다가 정책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돈 빼고 뭐 빼고 그런 거는 이제 선거 구호고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은 뭐 그거는 이렇게 별로 우리 그렇다고 우리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충격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끄떡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강창근님 질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의 기업들이 민주당을 상당히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느냐 이제 이 문제가 하나 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입선을 미국으로 바꾸는 게 한국 고객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기업들이 왜 거기다 대냐? 기업은 양쪽에 다 됩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 나는 기업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안 받았습니다. 트럼프도 양쪽에 다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한테 돈 안 받은 국회는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하고 여당과 야당은 한 뭉치로 보는 거예요. 한 뭉치를 말할 때 인사이더 혹은 이스태블리시먼트 기성세력입니다. ABC, NBC, CBS 뉴스도 인사이더 기성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뭉쳐서 아웃사이더가 무서워서 요번에 그냥 막 트럼프를 막 그 뭐 깡패라고 그러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요번에는 트럼프는 기업의 돈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뭐였었죠? 네. 중동의 정세가 불안한데 석유 우리가 미국에서 아예 수입하는 게 속 편할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미국의 석유를 이제 팔 거냐 안 팔 거냐는 석유는 전략 물자입니다. 이거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갖고서 놀 수가 있죠. 이걸 핸들링 해가지고 어느 날을 골탕 먹일 수도 있고 이쁜 놈 떡 하나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미국이 2020년이 되면 이제 석유가 자급이 됩니다. 이제 쉐일 때문에 2020년이 자급이 되는데 더 생산해서 수출할 거냐는 미국 마음입니다. 그거는 그때부터는 국제 정치입니다. 이쁜 나라한테는 너 내 거 써 싸게 줄게. 우리가 미국 거 사오면은 원가가 같다고 그래도 훨씬 쌉니다. 왜? 거리가 짧으니까. 태평양으로 오니까 걱정 없어요. 거기 해적도 없고
중동에서부터 뭐 이거 완전히 적도 한번 내려갔다가 또 말레카 해협 지나서 남진에 지금 뭐 시끌시끌한데 거기 지나서 오는 거 완전히 식은땀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올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인데 그 미국이 그거는 정치적으로 할 일입니다. 미국이 냉전 시대 때 미국은 고유가 정책입니다. 왜? 석유 팔아먹고 사는 소련을 죽여야 되니까. 저유가 정책.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친하게 지냈어요. 석유 좀 생산 좀 더 하라고. 오늘은 몇 배를 퍼서 더 해. 그래서 쭉쭉쭉쭉 올리죠. 소련이 미칠 지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미국은 고유가 정책입니다. 왜? 이제 미국한테 대드는 나라가 석유를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힘들게 하려고 이제 석유를 값을 비싸게 하는데 그거는 미국이 어떤 나라 석유를 증산하고 감산하고 하는 그 방법을 써가지고 그래서 골탕을 그러니까 석유가 모자랄 때 자기 석유도 모자랄 때 석유를 전략물자로 쓰고 남을 골탕 먹인 미국이 여러분 미국이 전략이 제일 끝내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까다 그걸 착각하는데 거기는 국제정치학자가 2만 명이 있는 나라예요. 별별 아이들을 다닙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여성 방청객으로부터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용기를 내서 자신 있게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진행할 때 중간에 이렇게 비면은 상당히 어색한 건데 여성 네. 네, 성함이 지금 이름표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미화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 문제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핵이 있는데 그렇다면 석윤열 교수님에 의하면 6개월이면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원자폭탄을 만들고 1년이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과연 핵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실력으로는 가능하죠, 당연히.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중에서 한 분이 MIT 원자력공학 박사를 받고 왔어요. 내가 제일 궁금한 거가 박사님 우리 핵폭탄 만들 수 있나요? 그랬더니 휙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건 말하면 안 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핵폭탄보다 더 어려운 게 핵발전소죠. 중국에 우리가 핵발전소를 수출합니다. 다 가르쳐 준 거죠. 더 어려운 게 발전소인데 우리가 발전소를 중국에 수출한다. 우리 석윤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이제 정치적인 결정이죠. 정치적인 결정인데 그걸 하기 전에 그 핵을 만드는 것이 어떤 나라의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를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두 사람의 이론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론을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걸 과연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택하면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헨리 키신저 박사가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그 사람의 출세작이 1957년에 쓴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핵무기와 외교정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첫 번째 번역서로 이제 번역해서 냈는데 거기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은 어느 나라가 그 사람은 강대국 사람이니까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결행하는 경우 그것은 이웃 나라들하고 무언의 말을 안 했어요.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핵무장을 딱 갖추면 여기는 모든 분들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겁니다. 나를 못 건드려요. 왜? 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건드려요? 그리고 한스 모겐스 교수가 한 말입니다. 한스 모겐스는 이제 국제정치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바이블입니다. 그 사람 책이. 한스 모겐스 이제 그 사람은 그 정말 한참 뒤에 있어요. 두 나라가 서로 다투고 있다. 근데 한 나라가 핵무장을 했다. 그러면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는 전략적 선택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데뷔다가 죽는 거. 1. 2. 미리 항복하는 거. 북한의 핵 전략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핵을 만들면 미국이 나를 못 건드려. 그래서 만드는 거고 내가 핵을 만들면 남한이 항복할 거야. 감히 싸우겠어? 핵을 가진 북한은 핵전쟁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 뭐를 해도 우리가 못 덤비니까. 맨 처음에 말로 해서 안 되면은 게릴라를 할 거고 게릴라 한다면 조그만 정규전 할 거고 큰 전쟁은 우리는 도무지 못하죠. 핵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그래서 한스 모겐소의 핵이론, 키신저의 핵이론을 북한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미국처럼 강한 나라는 아니니까 키신저 말을 제가 괄호 하나 더 넣고 얘기합니다. 어느 약한 나라가 핵무장을 할 경우 그것은 그 이웃에 있는 강한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다. 우리가 뭐 어찌어찌하여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핵무장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안보 문제가 롱텀, 영원한 안보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나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궁극적으로 네. 미국이 100년 동안 우리 도와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본과 중국은 100년 동안 우리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거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분단되기 전에 그때는 평화가 있었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분단만 끝나면 평화가 온다고 치는데 옛날의 나라들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북한 싸움보다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왜? 규모가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아주 길게 보면은 저는 그 키신저 박사하고 모겐소 교수가 우리의 그 국가안보 대전력에 관한 그 진리를 말해준 겁니다. 벌써 몇십 년 전에. 네. 이번에는 질문 기회를 20대 남성 학생분에게 30대시네. 일단 20대한테 네. 제일 먼저 손든 그럼 저 김준하님. 네. 30대는 조금 있다가 올라가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 어머니가 흥남 철수 작전 때 내려오신 분이시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한경남도 한경북도 사람이고 그리고 저희 큰 이모부가 그 북한에서 계시다가 인민군들한테 가족 다 몰살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6.25 때 막 소위로 참전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인민군들 다 죽이겠다고 그 지금 아직도 김일성, 김정일이란 소리만 들으면 이를 바득바득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이 반공이 정말 강한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98년도부터 10년 동안 이어져온 그 정부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강해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그 박사님 보시면서 한번 어머니가 한번 물어보시라고 박사님 물어봐 달라고. 네. 그렇지 죄송합니다. 그 혹시 평양 그쪽 출신이 아니셨는지 개인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 개인적인 질문이고 이건 그냥 어머니 그냥 궁금해하신 거고 제 질문은 제가 제가 좀 생명공학 쪽이라 이런 쪽 좀 문외한인데 제가 군사 쪽으로 좀 다큐멘터리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좀 보다가 저는 이거 써가지고 한번 질문을 제가 궁금했던 건 1979년 이전 미국과 이란은 동맹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은 후 미국과 이란은 적대관계가 되었고 미국이 1976년 당시 최신 기종이었던 F-14 통캣 79대를 이란에 인도한 걸 후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의 경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좀 참여정부 시절 글로벌 호크를 구입하려다 거절당하고 MB 정권 때 들어와서 구입 허가 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 북한에 좀 우호적이었고 이제 미국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국방백서에서 그 주적관계 북한을 삭제해가지고 좀 미국 그 상원의원인가 그 주적관계를 확실히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당시 통일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위원 한 분이 그 미국한테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받아쳐가지고 그때 그만큼 경직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자기 글로벌 호크라는 그 기종의 기술이 북한에 넘어갈까봐 무기를 팔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다음 정권 때 다시 이제 북한의 유화 정책을 쓰는 정권이 들어서면은 미국이 다시 무기를 파는 거를 이제 또 좀 이제 중요한 무기는 이제 금지시키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인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박사님 이걸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또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박사님 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을 읽었습니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뭐 공격적 현실주의 그 전에 있던 고정적 현실주의 그 신현실주의 해가지고 이게 좀 개념이 어렵기는 했는데 거기서 지금 박사님께서 핵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근데 이제 그 책에서는 핵 전쟁이
핵전쟁이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데 한 가지 단계가 선제 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보복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핵전쟁을 못한 게 먼저 선제 타격하면 영토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이제 보복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안 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책에서 또 그랬는데 소후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너무 영토가 작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복 전략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선제 타격을 할 마음이 더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제 한반도가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도 만약 핵을 가지게 되면은 북한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다 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공격할 마음이 선제 타격을 그 마음이 먼저 들면은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네, 이제 첫 번째는 개인적인 질문부터. 네. 평양 출신이냐고. 우리 아버지는 평양 바로 위에 있는 평원군 출신이고 우리 어머니는 평양의 남쪽에 있는 대동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실향민이죠. 우리 어머니는 내가 이제 가까다 농담으로 우리 어머니가 김정이라고 같은 김씨입니다. 전주 김씨예요. 그리고 고향이 바로 거기에서 바로 할아버지는 옆집 사람이었을 것 같아. 김정은 김정일 일가하고. 근데 하여간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저도 남한이나 북한이나 뭐가 다르다고 넘어오셨어요. 그랬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대학생 박정희 대통령 이게 다 똑같지. 저희들 다 젊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야, 살아보지 않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 오셨어요? 살라고 왔어. 편하게 살고 싶어서 왔어. 근데 왜 가족들 다 안 오셨어요? 오빠들이 어린 것들이 나가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9남매인데 8번째, 9번째가 넘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8번째 딸이고 우리 외삼촌이 9번째 아들이에요. 그 둘이 넘어오고. 저희 아버지가 또 10남매인데 그거.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 북한에 평양에 평양고보라고 아주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동기 중에서는 2명 남고 다 넘어온 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민족주의의 원류가 남한인 것은 국경을 트니까 국경을 텄을 때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 이동하는 그 장소가 그 나라 민족의 주류가 되는 겁니다. 6.25 때 이게 터지니까 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전쟁할 때 우리가 민족을 업고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민족을 거슬러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싸우다가 이거 못하겠다고 놔둔 거죠. 한국은 여기가 원류예요. 그래서 다 이제 넘어온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다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사투리 덩거덩이라고 그러다가 애들한테 막 웃김당하고 그랬습니다. 평양 사람들이 지읒하고 디귿을 구분 못해요. 티귿하고 치읓을 구분 못하고. 근데 지금 이 가운데도 치읓자가 하나. 우리 아버지는 퉁구나 그랬습니다. 퉁구니 오마니 그러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그 핵. 네. 이제 두 번째. 그 핵을 이제 그 핵 전략을 미국하고 소련이 전쟁을 못한 이유는 누구도 쏘면 다 죽어요. 누구도 쏘면 다 죽는다 아니라 이제 내가 우리 장과사를 먼저 쐈는데 장과사가 죽었어. 근데 둘이 사이가 너무 나빠. 그러면 내가 선제 공격할 이유가 생기죠. 한 번에 공격해서 죽이면은. 근데 미국과 소련은 한 번 맞아서 안 죽는 나라였습니다. 둘 다 보복력을 그걸 학문적으로 보복력을 내가 때려서 다 죽었는데 손가락 요만큼 살아있는데 그게 나를 죽여. 그게 보복력. 뭐냐면은 소련이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미국을 다 쏴서 있는 거로. 근데 미국이 다 죽고 잠수함 한 발이 남았어. 잠수함 한 대. 근데 거기에 소련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 미국 지금 잠수함 한 척이 소련 도시 240개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나라는 내가 먼저 공격해서 죽일 수 없으면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나라는 그거는 안 돼요. 작은 나라는 한 방 맞고 죽을 수가 있어요. 한 방 맞고. 그래서 작은 나라가 둘이 핵을 갖고 있으면 핵전쟁 확률이 미국이 갖고 있는 것보다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둘이 다 갖고 있으면은 같이,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잠수함 같은 거가 나오니까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을 다 죽였는데도 북한 잠수함에 핵폭탄이 하나 있었다. 그럼 그거로 우리나라를 또 죽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 쓴 거가 이제 2007년 고무렵인데 그때 내가 잠수함 이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무기체가 킬체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킬체인을 가지고 핵도 가지고 있으면 억제를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도 자기가 죽는 정책은 안 하죠. 자기가 죽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제가 이제 조그만 나라 둘 비교한 거는 옆에 다른 걸 빼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핵이 없고 북한이 핵이 있는데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면은 미국이 핵으로 쏩니다. 그래서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도 근데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는 남한을 핵으로 쏴 죽이겠다가 아니라 어느 날 그 미국까지 가는 폭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북한이 LA를 맞출 수 있어요. 그날 미국한테 야, 난 한국하고 전쟁할 거야. 도와주지 마세요. 만약 도와주면 나는 내가 지지만은 나는 LA를 그냥 놔둘 수 없어. 그럼 미국이 난감해지는 겁니다. 한국을 도와주는데 북한 핵폭탄이 미국에도 떨어진다.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머뭇거리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말로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북한은 미국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핵을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은 핵으로 안 싸워도 돼요. 핵을 만들어놓으면 대한민국하고는 말로 해서도 이겨요, 북한이. 그 북한의 핵 전략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김준환님 질문 중에 할레비왕 시절에 그거. 네. 그게 이제 미국은 외교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나라입니다. 적과 친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적과 친구가 빨리 바뀌질 못하는 게 우리나라 외교의 최악의 단점입니다. 일본을 아직도 적이라고 생각하다니 미국 사람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그겁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얼마나 잔인하게 싸웠습니까? 근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그 둘이란 말이죠. 그거는 국제정책 기본이에요. 파머스톤이라는 영국 정치가가 영국은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이란을 미국이 지원해줬죠. 왜? 그때 냉전시대 때 이란에 F-14 갖다 주면 소련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냉전시대 때. 바로 소련의 코앞 턱 밑에 이란인데 거기다 F-14를 왜 안 줍니까? 근데 그날 79년에 이게 그 이란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미국 편이 아닌 거로 되니까 미국이 이라크 도와주는 거죠. 이라크 가지고 하면 된다. 근데 이제 냉전이 다 끝났으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소련은 죽었으니까. 근데 이라크가 고약하게 논단 말이지. 가서 때리는 거고. 그럼 미국은 미국처럼 이 판을 빨리 바꾸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 외교 정책이 대단한 겁니다. 아주 정말 험악하게 말하면은 북한이 미국 난 네 편할게. 내가 통일하면 안 되겠니? 월명 봐라. 네가 공산주의로 통일시켰는데 너 지금 중국이 제일 무섭잖아. 근데 맨 앞에서 싸워주는 게 공산주의로 통일한 원룸 아니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중국 싫어. 북한이 미국한테 밑에서 하는 말이죠. 밑에서. 겉으로 노골적으로 하고 미국도 노골적으로 야, 너 같은 거지하고는 나는 안 놀아 그러지만은 국가 그 현실주의 국제정책은 냉혹해요. 미국이 대만 걷어차는 거 보세요. 그 돌발 질문 좀 드려도 돼요? 그러면은 저 미국이 지금 많은 학자들 간에 요구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면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실효성이 있다는 건지 할 수 있다가 답이죠. 이제 능력상으로 참수작전 능력상으로는 문제가 전략을 공부하는데 전략은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능력, capability 플러스 intention 그럴 의도가 있느냐 그럴 능력이 있느냐 능력은 100% 있죠. 그럴 의도가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 의도는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도시 또는 미국 군사기지를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바깥에 구함이라든가 그러면 미국이 단행할 수 있는 인텐션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도무지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안 주는 것 같다. 그러면 또 때릴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또 학자들 간에 설랑설레가 있는데 트럼프 같이 외교를 비즈니스처럼 접근하는 사람은 사실상 북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동결을 인정하고 그거는 이제 핵 동결 인정하면은 뭐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다는 논리가 되고
그래서 그 처음부터 그 트럼프는 위닝 게임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말하는 볼 때 나는 위너야, 나는 이긴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다 이겨. 근데 그걸 동결하면 그대로 지는 거죠. 그게 제일 가까운 이슈인데 그거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10분 쉬었다가 2부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질문거리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해 놓으셨다가 2부 시작하자마자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바로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든 박동식님 그리고 30대를 대표한 두 분 또 정 선생님 질문자가 너무 많네요. 네. 2부는 좀 더 활기찬 질의와 응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